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위해 하다입니다. 캐묻지 말고 우아하게 들어줘라.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캐묻는 사람이 있다. 상대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상대를 추궁하듯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그건 어렵게 마음을 연 상대를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그만큼을 잘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부담스럽게 들이대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우아하고 담백한 친구가 되자. 언제나 나와 맞는 사람. 만나면 늘 편안한 사람. 언제나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과 잘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늘 맞춰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 나를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보려고 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 너무 노력하지 말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내버려 두자. 나를 오해한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기란 콩 심은데 사실 팥이 났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만큼 어려울 테니까.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타인의 오해에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100%의 감정을 바라지 마라. 우리는 완벽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꿈꾸곤 한다. 어렸을 때 읽던 만화책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상대에게 내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이길 바라고 그 감정이 내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며 사랑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매달리며 가끔씩 그의 사랑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슬퍼하고 화내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랑이 존재하기는 할까? 사람의 감정은 항상 모순적이고 인간이란 늘 변한다. 그렇게 불안정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일 거라 생각하지만 엄마조차도 불변하는 100%의 사랑을 주지 못한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내가 엄마가 된다면 과연 나는 단 한순간도 자식이 밉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솔직히 그럴 수는 없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흔히들 엄마는 100%의 사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인도 100%의 사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마음을 쓴다. 그러지 말자. 사실 나 스스로도 잘
안 되지 않는가? 상대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100%는 아닌 걸. 서로의 감정이 같은 방향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자. 완벽을 바라며 상처받는 대신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주자. 잘하지 않아도 돼. 잘하려고 한 일인데 실수했을 때,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을 때, 일이 구해지지 않거나 내가 너무 무능하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우린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잘할 때만 칭찬받으며 자라온 것 같다. 우리 애는 영어도 잘해요. 받아쓰기 100점.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지 뭐야.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회에서도 자꾸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한다. 잘하지 못했을 때는 의기소침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일을 못한다고 혹은 공부를 못한다고 자신을 평가절하 하지는 말자. 자신의 가치를 성과와 연관짓지 말자. 우리는 내 가치를 평가받고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영화 I am Sam에서 주인공 샘은 지능이 7세에 머물러 있다. 딸 루시는 아빠에게 말한다. 나는 운이 좋아. 다른 아빠들은 공원에 같이 안 가. 부족해 보이는 샘이 루시에게도 부족한 아빠였을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남보다 못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때론 둘도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능력과 가치를 떼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의 가치는 내 고유의 것이고 감히 누구도 그것을 폄훼할 수 없다.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살자. 자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자기소개 등을 빼면 우리는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예전에 쓰던 일기장에는 내 겉모습이나 출신 학교, 전공 등 나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과연 그런 것들로 나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일기장, 취준생들의 자소서, 또 TV 속 사람들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본 것이라는 것. 나조차 스스로를 타자화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과 시선을 유난히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타인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 지수가
유난히 낮은 원인은 아닐까? 오죽하면 개샹 마이웨이, 나시나길이라는 말들이 유행했을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회는 욕을 하며 다짐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평가받고 주변 친구들과 저울질 당하며 자연스럽게 유행과 브랜드를 따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돌아볼 새도 없이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것을 사고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살자. 남들 눈에 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아마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가 1인칭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자.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자. 모든 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지라도 타인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면 관계는 독이 된다. 지나치게 애인에게 의지하는 친구가 있었다.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애인과 나누었고 직장과 집안의 모든 일을 애인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애인의 취향을 반영한 데이트를 하고 애인에게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애인과 싸웠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친구. 결국 그 친구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자기 일상의 모든 일을 벅차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뭘 좋아했고 싫어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삶의 즐거움, 내 일상에서의 행복을 타인에게서만 찾으려 한다면 내 감정의 주체는 내가 아닌 타인이 된다. 혼자 있어도 즐거운 일들을 만들자. 악기를 배워도 좋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캔들을 만들거나 비누를 만드는 DIY를 즐겨도 좋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자신만의 소확행을 찾아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일을 실천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때론 지친 관계에 휴식을 주기도 한다. 이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더 자주 흔들리니까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 감정의 주인은 타인이 아닌 나여야 한다. 메마른 마음이 더 많이 다친다. 사무실 히터 바람이 강해 손이 엄청나게 건조해졌다. 너무 건조하다 보니 종이에 스치기만 해도 여기저기 베어
상처 투성이가 됐다. 똑같은 손이어도 메마른 상태가 되면 평소엔 다치지 않았을 일에도 아프게 베이고 깎이는구나. 마치 내가 작아졌을 때, 자존감이 바닥일 때, 일에 치여 여유가 없을 때,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먹으며 야근할 때처럼, 그리고 유난히 정신없고 바쁜 오늘, 그냥 넘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일일이 상처 입고 화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문득 내가 내 손이 불쌍해서 향 좋은 핸드크림을 쭉 짜서 손에 듬뿍 발랐다. 그리고 천천히 흡수시키면서 조용히 생각했다. 마음에도 틈틈이 크림을 발라줘야겠다고. 그리고 스며드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겠다고. 시시때때로 나를 돌아보고 하루에 한 끼는 꼭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때로 취미생활만을 위한 휴일을 보내고 힘들 땐 좋은 음악을 찾아서 듣고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자고. 이런 생각을 하며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좋아하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이렇게 손도 마음도 자주 들여다보고 가꾸다 보면 메말라 까칠하지 않고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별 후 고통에 대처하기. 이별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은 더욱 그렇다. 실제로 뇌에서는 이별의 고통을 통증으로 인식하여 진통제를 먹으면 완화된다고 한다. 이별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치유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픈 일이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깝고 소중했던 사람이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복했던 추억이 기억하기 힘든 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인생에서 이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도 한때 연인과 이별 후 괴로운 날들을 보냈었다. 한동안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나는 나를 사랑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괴로운 시간 안에 갇혀 지냈다. 한참을 이별에 힘들어하다가 생각했다.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고. 이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다 남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이별로 인해 얻은 것들이 떠올랐다. 이런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기준. 이런 점은 내가 고쳐야 하겠다 하는 성찰. 이별하고 힘들더라도 바로 아무나 만나지는 말아야겠다 거나 혼자서도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 하며 스스로 얻는 깨달음들. 그렇게 아팠던 이별들은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나를 성숙하게 했다. 쓰고 맛없는 음식일지라도 일단 씹어서 삼켜 소화를 시키면 어쨌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끔은 보약처럼 내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별의 고통도 내 가치관과 감성과 시야와 미래에 도움을 줄 쓰디쓴 약이라고, 나를 더 자라게 해줄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고 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쓰디쓴 한약이 결국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듯 지금은 삼키기에 고통스러운 일이 내일의 나를 더 강하게 키워줄 거야. 가끔은 마음껏 우울해라.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좋은 글을 읽어도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마음껏 우울해하는 것도 좋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듯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 우리는 감기에 걸렸을 때 푹 쉬거나 심하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다.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애쓰지 말고 가끔씩은 푹 쉬자. 강박적으로 우울하지 않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가끔은 마음껏 우울하자.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인정하자. 상태가 심하면 병원에도 가고 상담도 받자. 그러다 보면 감기가 서서히 지나가듯 우울도 어느샌가 조금씩 거치기 마련이다. 우울이 약이 될 순 없지만 가끔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다. 자꾸 내 삶을 비하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내 삶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조금 부족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래. 약간만 너그러워져 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흔히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 뒤통수를 맞고 깨달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군가 나에게 잘하는 건 그냥 지금 내가 좋아서 혹은 내게 얻을 게 있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사실 모두가 그렇듯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웨이터 법칙이 있나 보다. CEO들의 비즈니스 법칙.
이 법칙은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을 때 식당이나 호텔 등에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 법칙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기준을 하나 찾았다. 길을 걷다가 비둘기나 길고양이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괜히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질러서 해를 끼치진 않는지 눈여겨본다. 약자의 입장에 있거나 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약자의 입장이 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할까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약자에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내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람의 이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진짜 존중이 습관인 사람인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가진 사람, 그에게 내가 이득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나를 위협하지 않을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비둘기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과 괴롭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